3개월이겠죠. 뭐 1분기니까. 예. 1, 2, 3월 중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주 싸게 주식을 살 수 그렇죠. 있는 기회가 온다. 예, 저는 최소한 15% 정도는 더 떨어질 것이다. 나스닥은 뭐 많이 한번 저는 깨질 수도 있다. 아, 더. 예, 그만큼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아, 예, 저는 뭐 부동산은 이제 하락 국면 초기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하락 국면이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김영익 교수님의 뷰를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 며칠 전이죠. 파월에 예. 12월 FOMC 이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바로 전날 발표했던 CPI 지표 보면은 분명히 물가 지표 이거는 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방향성은 보이는데, 예. 근데 시장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가 봐요. 예, 물가는 뭐 6월에 9.1%까지 올라갔다가 네. 11월에는 7.1%로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 예,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뭐 연준이 목표하는 보다 지금 높고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저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물가 금리보다는 경기를 보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주시장에 더 반영되면서 주가가 뭐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더 하락했는데, 예, 경기 침체 그걸 기대하면서 주가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막 환호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네. 뭐 일단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바로 또 많이 밀렸으니까. 예. 그리고 다음날 파월은 그걸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파월이 좀 다르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동안 뭐 작년에 인플레를 너무 낮게 봤다가 높게 나오고, 요즘은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를 좀 가대평가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저도 미국 물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내년 4분기에는 거의 3% 안팎까지 떨어지거든요. 아, 확 떨어지네요. 예, 예. 그만큼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 목표 2% 안팎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뭐 통화정책 당국 책임자 입장에서는 다행히 물가보다 현재 목표가 높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물가를 보고요. 그래서 참 그 미래는 예측하기 힘든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제일 뭐 기억에 남는 사건이 2008년 8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아, 네. 네, 그때 물가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 좋다고. 네, 그런데 며칠 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왔지 않습니까? 얘처럼 뭐 며칠 후, 몇 달 후 경기를 내다보기 힘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뭐 그렇게 물가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좋고 그다음에 고용이 좋지 않습니까? 네. 예,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뭐 3.5에서 3.7% 올라왔으면 실업률이 낮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측면에서 좀 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 그런데 최근에 좀 미국 IT 기업들이 고용 줄이고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도 이제 고용 줄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도 미국 고용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이기 때문에 모델 고용을 예측합니다만 내년 1, 4분기부터 미국 고용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요. 예, 그래서 만약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파월 연준 의장도 그동안 물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경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시점이 내년 1, 4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파월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그로 인해서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또 틀릴까봐 이런 걸 좀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번 예, 이렇게 한번, 뭔가 실수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년 하반기 초반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금리 뭐 계속 저금리 유지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야, 예측 잘못했구나. 그리고 뭐 중앙은행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도 물가가 예상보다 저 목표치보다 훨씬 높으니까
뭐 제가 중앙은행이라도 뭐 금리 담당 결정다라고 그러더라도 지금 물가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미국은 어쨌든 이제 확연하게 좀 꺾인 걸로 물가 예. 지표, 이 인플레이션은 꺾여가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블랙스완이 되지 않을까 했던 것이 이제 유럽의 예. 그 뭐 영국이 됐든 예. 아니면 이탈리아가 됐든 이랬었잖아요. 예. 이쪽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쪽 경제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뭐 유럽,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뭐 여러 나라 경제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하는 데가 유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로는 올해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예, 그런데 내년 유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것 전망들이 나오고요. 근데 요새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서 예, 제가 좀 이상한 거는 내년에 뭐 IMF 모든 전망 기관이 국가별로 내년 성장률을 다 낮추거든요. 아, 근데 유일하게 하나 올린 나라가 있어요. 어디에? 올해보다 높은 성장, 중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중국 경제가 3.3% 성장한다고 전망이 됐는데요. 내년은 4.6%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 경제가 모두 내년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데 중국만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중국이 코로나를 지금 엄격하게 통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안 됐는데 내년에 그 코로나 좀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비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게 경기 사이클을 보면요. 중국이 사실 제일 먼저 정점을 쳤어요. 아, 그쵸. 그때 좋을 때 한참 예. 제일 먼저 좋아졌죠. 예, 제일 먼저 나빠지고 수축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중국 경기가 저점이 빨리 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시작 좋을 때도 먼저 시작 좋았고 나쁜 것도 먼저 나빴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중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저 OECD 각국의 선행지수 쭉 살펴보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작년 5월, 중국은 작년 2월이 정점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경기 선행 지수에 의해서 그 우리 뭐 특히 산업 사이클 우리는 사이클 산업이 많다고 하니까 네. 이 사이클은 그 경기 선행 지수를 보고 바닥을 지점에서는 뭔가 뭐 반도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매수의 예. 기회를 예. 잡는 거. 예. 근데 지금 이게 완화됐다는 게 좀 이렇게 평평해지고 있는 구간으로 가는 건가요? 아직은 평평하지 않고 이제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많이 둔화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은 하락 예. 중이고. 예, 그래서 제가 뭐 예측해 보면은 아마 우리 선행지수, 뭐 중국 선행지수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은 뒤늦게 수축 국면에 들었으니까 좀 더 늦게 나오지만은 중국과 우리 선행지수 저점이 좀 제일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근데 일단 첫 번째 중국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 갖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워낙 나오는 예. 뉴스 보면 중국 부동산 위기에 예, 대한 예.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막 되게 사회가 혼란스러웠잖아요. 예. 워낙 막 확진자가 예, 예. 늘어나고 사망자 늘고 예. 중국은 뭐 13억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얘기는 나오는 뉴스 보니까 조금 뭐 일찍 시작했으면 100만 명 이상 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뭐 미국이 100만 명 이상 죽었는데 중국은 그동안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죽었죠. 물론 어떤 숨긴 통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코로나 규제 않으면 중국도 뭐 14억 인구 중에서 뭐 100만 명 죽을 수도 있죠. 근데 100만 명 죽는 것보다 그 14억 인구가 소비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 소비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소비 위축 효과보다는. 예,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사실 중국의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내년에는 중국 소비가 증가하면서 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것 같고요. 예, 물론 중국 문제는 기업 부채죠. 기업 부채가 최근에 2분기 국제 결제를 통계 보니까 159%예요. 세계에서 기업 부채가 159% 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만큼 중국 기업들 구조 조정해야 되고 금융에서 구조 조정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남아 있는 문제인데 아마 갈수록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 정부도 투자가 줄어들면 성장률 낮아지니까 뭐 코로나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도 소비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유럽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거 유럽 경제, 유럽 뭐 특히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중국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대한 시장 그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예.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럽도 좋아지고 또 우리도 덩달아서 좀 좋아질 수 있는 네, 중국 건가요? 소비가 증가하면은 우리 뭐 유럽 뭐 제조업 국가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한때 26%까지 갔다가요. 올해 23%대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대신 그동안 미국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가 미국 비중이 12%, 15%까지 올라갔고요. 그 3%가 미국으로 갔거든요. 예, 미국으로 왔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12월 10일까지 수출입 통계를 보니까 올해 미국으로만 수출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도 수출이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중국으로는 올해 수출이 워낙 많이 감소했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기저 효과도 있고 중국 소비도 증가하면서 중국 쪽으로는 내년에 수출이 다시 그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그 내년도 흐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최근에 뭐 지금 몇 개월이죠? 9개월 이상 지금 무역 적자, 경상수지 예. 적자 나오고 수출 규모 자체도 뭐 3개월 전서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 예. 이게 근데 대부분 중국 쪽에서 뭐 중국향 그 무역 적자가 또 시작이 되고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수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수출 지금 안 좋은 상태죠. 9월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가요. 10월에 마이너스로 감소세로 전환됐고 11월 달에는 뭐 두 자릿수 감소를 했고요. 12월 12일까지 통계해 보니까 마이너스 20%예요. 아, 예, 그리고 제가 그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계속 전망합니다만은 일평균 수출 보니까 10일까지도 마이너스 15%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아마 이번 분기부터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예, 그 다음에 수출이 있는데요. 뭐 소비 지금 물가는 올랐는데 실질 소득 감소했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 뭐 요새 뭐 연말이라 제가 각종 기업들 강의하러 다니는데요. 내년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투자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한국은행 전망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설비 투자가 감소세라는 겁니다. 여기다 수출이 그 두 자릿수 감소하니까 아마 우리 경제가 뭐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들어섰고요. 뭐 내년 1분기는 감소폭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몇 %냐 지금 다들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 뭐 1.7, KDI 1.8로 낮췄는데요. 제 모델에 나온 수치는 1.2%거든요. 뭐 지금 국내에서 나온 수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근데 노무라에서는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 1.3%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도 봐요. 예. 예, 그런데 예, 뭐 제 모델 같은데 이렇게 수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은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아마 노무라 전망처럼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제 전에 말씀하셨던 건 이제 좀 괜찮아졌다가 1분기에 좀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일평균 수출이나 그 다음에 유동성 뭐 이런 지표 가지고 뭐 9월에 2,150까지 떨어졌을 때는 뭐 2,5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2,500까지 갔고 지금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제가 내년 1분기까지는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런데 떨어지는데 전저점은 지킬 것이다. 뭐 전저점이 2,130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지킬 것이다. 예, 제가 그렇게 그 1분기를 좀 어렵게 전망했던 거는 예, 사실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네. 예, 그런데 인플레이션율 좀 낮아지고 있고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쉽게 우리가 시장 금리라는 건 10년 국고채 수익률인데요. 예, 그게 10월에 4.6%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3.4%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안 좋은 징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에는 시장금리 미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앞으로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죠. 아.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수익 증가를 봐야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모든 전망 기관이 경제 성장률 전망 낮추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것도 높은 거라는 거죠. 아, 지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기관들의 그 예. 전망도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 기업 이익 증가치도
아직도 높다는 거죠. 이게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실물 충격이 한 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 내년 1분기까지 주식을 좀 사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1분기래 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올 4분기 한 30% 하고 내년 1분기 한 70% 정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이제 현금을 지금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찬스가 오는 건데, 이제 들고 있는 이미 계속 물려서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싹 꺾인 예, 것 같고, 예. 다시 뭔가 이렇게 하락세로 가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막 지금이라도 이거 던져야 돼? 막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요새 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저는 지금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단지 종목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교체. 예. 내년에는 경기 성장률, 뭐 주가가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자리야 1%거든요. 그러면 차별화는 너무 크게 심화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내년에 어떤 사람이 좋을 것인가,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인가, 뭐 그런 산업 전망을 하면서 한번 교체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뭐 저는 뭐 내년에는 뭐 주가가 거의 박스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 지수 자체보다는 산업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요새 저도 뭐 산업 공부, 종목 공부, 애널리스트 자료도 보고 한국산업연구원 키에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뭐 업종별로 산업 전망을 해줘요. 그래서 매년 말 보면은 뭐 저 우산을 그려놓든지 구름을 그려놓든지 해를 그려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거든요. 산업 전망을. 그걸 이제 좀 쉽게 이모티콘으로, 쉽게 한눈에 볼 수 이미지로. 있고. 근데 내년에 해가 그려진 업종이 2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그 2차 전지, 최근에 2차 전지 주가 많이 올랐다가 근데 많이 빠졌죠, 요새?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런데 이런 건 전 추세라고 생각해요. 내년 1분기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정말 싸게 살 기회다. 예, 그리고 조선업종도 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막 기대감이 많이 컸던 게 LNG선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50몇 척인가 중국에서 다시 그 수주를 받으면서 중국에서 저가가 이제 경쟁이 시작되나? 이런 거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뭐 울산에 가가지고 조선업종 담당자들 강의 가지고 몇 번 만나봤습니다. 표정은 봤고요. 2027년까지 거의 수주는 받아놨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수주 산업의 문제가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내렸으니까 뭐 수주는 비싸게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익을 낸다는 거죠. 네. 그런데 느닷없이 가서 내년에 세계 경제가 혹시 좋아져 가지고 뭐 내후년에 좋아져 원자재 가격이 올라 버리면은 이거 미리 생산 비용이 늘어나 그래서 버린다. 가격은 다 결정돼 있는 예, 거니까. 예, 그런 게 수주 산업이 좀 문제인데요. 근데 일단은 뭐 2027년까지 거의 수주 받아놨다고 그러니까 수주 문제는 앞으로 3, 4년간은 걱정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조선주도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결국은 하향으로 가다 보니까 예, 조금 요새 좀 오르다가. 많이 떨어져 버렸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 문제인가? 그 말씀하신 원자재 문제가 다들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저는 코스피 중간선이 한 2,40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상단은 어느 정도 보세요? 상단은 거기서 뭐 10%, 하단은 10%, 그럼 한 2,400에서 10%면 뭐 2,700 뭐, 예, 이 정도 갈 수가 있고요. 뭐 하단은 10%, 뭐 2,200 뭐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실제로 그럽니다만 2,400에서 2로 많이 벗어나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2,400에서 밑으로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저 업종 간 산업 간 차별화는 내년에는 정말 심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증시에서만 문제인가요? 아니면 미국이나 아까 말씀 나눴던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안 좋은 내년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건가요? 저는 저 내년에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나으리라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네, 우리 주가는 뭐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뭐 총 유동성 이런 거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어요.
근데 미국 주가는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뭐 M2 이런 거 해도 아직 저평가 영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PER, 토빙, Q,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미국 주가 해기 분석하고 그 추세에서 S&P 500이 얼마나 벗어났는가 그걸 계산하면요. 미국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앞으로 3개월이겠죠. 뭐 1분기니까 예. 1, 2, 3월 중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주 싸게 주식을 살 수 그렇죠. 있는 기회가 온다. 예, 예. 이게 두려운 얘기로 하면 엄청나게 빠질 거예요지만 다른 예. 쪽으로 보면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거니까 예. 싸게 살 기회가 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전저점은 지킬 거라 보는데요. 일부 그 비관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2천도 깨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2천이 깨지려면은 뭐 경제 변수보다는 외생적 충격. 그래서 대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던지 북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지 이런 외생적 충격 아니면은 저는 2천은 안 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렇게 바닥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막 아까 물론 박스권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뭐 2분기 후반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그런 있습니다. 상승세가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박스권 또 장세가 박스권에 올 한 해는 예, 올 한 해는 계속 박스권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올 1분기에 주식을 싸게 사고 2분기에 상당히 높게 좀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기대했던 것은 사실 연준의 피벗, 그래서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막 네. 이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무너졌던 게 최근에 하락 원인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금리 인하하면 무슨 소리야? 그게 호재가 아니야. 그건 정말 예. 증시에는 악재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일단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마 피벗은 미국 고용일 것 같고요. 예. 요 하는 이유가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안 좋아지면 예. 예,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코스라고 보는데 이게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 2분기, 3분기, 4분 계속 안 좋다고 했는데 안 좋은 섹터도 있지만 좋아지는 섹터가 예, 있으니까 쌤쌤이 돼보면 결국 플러스란 말이죠. 근데 제가 미국 고용을 보면서 저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이 모든 경제 지표가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안 좋아진다면 미국 사람들 소비 갑자기 줄여버립니다. 아, 그렇게 확 예.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요.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GDP 70% 차지하고 있죠. 미국 잠재 GDP가 있는 실제 GDP가요. 10% 미만으로 갑자기 떨어져 버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소비 확 줄여버립니다. 고용도 그렇죠. 2020년 3,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요.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2,200만 개 일자리를 2달 사이에 줄여버리더라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립니다. 저는 내년 초가, 내년 1, 4분기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예. 예. 그리고 제가 미국 고용 통계 중에서 실업률을 보는데요. 미국 가계 저축률이 지난 10월에 2.3%였습니다. 이게 2007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수준이거든요. 네. 예,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정부가 준 돈, 모아놨던 돈을 거의 다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고용 상태도 안화되고 실업률이 특히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아마 미 연준 정책 당국자들 고용을 보고 좀 생각이 바뀔 텐데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아마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금리 뭐 인하 이야기도 나오겠죠. 예, 그러면 실물 경제가 나쁘니까 아마 미국 주가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예. 나스닥이라든가 뭐 다우는 뭐 신고점 경신을 했던데 나스닥 같은 경우 S&P 500이나 이런 곳들 많이 빠졌음에도 말씀하신 이런 경기 침체 이러한 이유로 더 빠질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있나요? 저 S&P가 지금 뭐 4천 안팎에서 움직이고 네. 있는데요. 예, 저는 최소한 15% 정도는 더 떨어질 것이다. 예, 그거는 제가 미국 S&P 500을 미국의 산업성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용 M2로 측정해 보니까 그 정도는 떨어져야 되나 거예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뭐 많이 한번 저는 깨질 수도 있다. 아, 더. 예, 예. 그만큼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은 그러한 시점. 근데 이번에 파월 말을 들어보면은 금리 인하는 내년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돌아가면 언제든지 많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늘 그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연준 위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용이 감소하면은 저는 이 사람들 생각 바뀌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도 뭐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더 많이 더 빨리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예, 당장 이번 주말에 또 PC 뭐 미 연준이 중요시하는 물가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콘센서스는 뭐 4.6% 근원 소비자 물가 PC 기준으로 나오던데요. 네. 뭐 이거 뭐 충족시키든지 그 이하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통계인데 고용 통계만 나빠지면은 파월 연준 의장도 생각이 좀 바뀌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고용, 말씀하신 이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아, 연준이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고용이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네. 뭐 매월 2, 30만 감소세로 실업자 돌아서 수당 받는 예, 사람들의 숫자. 고용 숫자가요. 아, 고용 예, 숫자가. 고용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 2, 30만 명 감소하고 예, 그다음 주간 실업 수당이 아마 30만 건이 넘으면은 아, 예, 최근에 뭐 21만, 24만 이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먼저 나타나겠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한 30만 건 30만 넘으면은 건. 생각이 고용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 이것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제부터는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도 예. 앞으로는 긴축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 걱정할 만한 우려할 만한 사항인가요?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다 반영됐다. 앞으로 나쁜 거는 경기다. 경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축되는가. 뭐 거기에 지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긴축보다도 예. 경기 침체.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쉽게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금리도 떨어지고 우리 금리도 시장 금리도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 금리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고 은행채 수익률이 떨어졌고 우량 회사채 수익률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에 선행합니다. 인간관계를 구입하더라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기준 금리가 오르면 뒤따라가지고 아니 시장 금리가 오르면은 뭐 기준 금리 올렸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기준 금리 멈추거나 그냥 내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주가도 오른다, 집값도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금리가 1%포인트 떨어지는데 기업이익 증가율이 예를 들어 2%포인트 떨어지면은 네.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기 성장률, 경제 성장률, 기업이익 증가율 이런 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타랠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던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또 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게 또 생각이 또 싹 바뀐 것 같아요. 예, 예. 산타랠리는 파월에 의해서 지금 방역 중이다. 저 격리 수용 중이다. 뭐 이런 얘기하던데 산타랠리가 그 끝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전에 올라왔던 그거를 산타랠리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이전에 우리 코스피 뭐 2,500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미국 S&P 4,000이 또 넘었을 때 뭐 이게 산타랠리 그럼 미리 쌌다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왔다 갔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앞으로 1분기 내년 1분기에 있을 어떤 그 하락 요것의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물 경제 충격이 한 번 남아 있다. 그 실물 경제 충격이라는 거는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그 기업 실적 발표 이것이 트리거가 돼서 빠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 기업 실적 아니 올 4분기 기업 실적을 뭐 내년 1월 초 중순 계속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예상치를 훨씬 밑돌 거라는 거죠. 지금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예상외로 큰 그 실적에 대한 걱정, 막 적자 이야기도 그렇고요. 막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그래서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주가가 한번 더 충격을 받으면 주가가 싸질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4분기 기업 실적들이 나오면요, 뭐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좀 하향 조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바닥 근접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실 우리는 두려워서 다 또 더 떨어질까봐 예, 예. 말씀대로 2000선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될까봐 다 던지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사야 될 때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 그 예,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 금리 격차 이 역전이 됐잖아요. 예,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역전 차로 인해서 외국인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은 더 막 이렇게 되고 올라가고 뭐 경제는 어려워지는 현상 이런 거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뭐 지금 미국 금리가 4.5%, 우리 3.25%가 금리 격차가 많이 났죠. 예, 그런데 뭐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금리 격차가 가장 나타나는 게 채권 시장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 채권은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주식은 외국인들이 한 26% 가지고 있죠. 외국인 중에서 한 42%가 미국계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국가별로 발표를 안 하는데 지역별로만 발표하거든요. 아시아 자금이 우리 채권 시장의 45%, 유럽계 자금이 30%, 75%를 아시아 유럽계 자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나머지 25%가 뭐 다른 나라 기타 자금이 있었는데 미국 채권 투자 자금은 거의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미국 금리 차가 나더라도 예,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한 기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달러 지수가 이미 정점을 치고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달러 지수가 지난 10월에 선진국 통화 지수 115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104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115에서 이미 정점을 쳤을 것이다. 뭐 내년 초에 좀 반등을 할 거지만은 이미 추세는 하락할 것이다. 예, 그리고 달러 지수가 저는 앞으로 2, 3년에 걸쳐 한 30%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30%면 근데 서학개미들 그 더군다나 최근에 달러 매수하신 분들 워낙 경기 어렵다고 하니까 몇 달 전서부터 1,300원 후반대에서 사신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30%면은. 예. 뭐 제가 30% 이야기하는 거는 예, 국제결제은행 뭐 실질 실효환율 그거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34%가 달러 가치가 가대평가됐더라고요. 아.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에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채권 사라고도 몇 달 전부터 권유 드렸습니다만은 미국보다는 우리 채권을 사셔야 된다. 아, 같이 예.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채권에서 투자 이익을 보더라도 한 차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앞으로 떨어지고 그냥 원화 가치가 오른다면은 저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갈 이유가 별로 없죠.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 우리 채권 별로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외국인의 수급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동안 사실 그 동학개미운동이나 최근 몇 년 동안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그렇죠. 예, 그걸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내년부터 한 2년 정도는 그냥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시장이 반등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지금 매물대가 위에 확 쌓여 있는데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도대체 얼마의 돈이 필요한 거냐? 근데 누가 할 거냐? 지금 개인들은 전부 은행 이 예금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냐? 예. 주식이 아니라.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국내 돈을 보니까요, 그 단기 부동자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은행으로 다 돈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사실 은행에 5% 금리 주는데, 예, 저도 그 주택 청약예금 80년대 중후반에 한 번 들고요. 은행예금 안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은행예금 5%짜리 1년짜리를 들고요. 4.5%짜리 5년짜리를 들었어요. 그 저는 5년 후에 다시 금리가 1년씩 2% 떨어지라고 생각하고. 네. 예, 단적으로 제가 그 은행 예금 가입하는 은행에서 뭐 회장 임원들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당신네 회사한테 제가 5%, 4.5%
5% 금리를 예금을 들어놨는데 당신들은 몇 년 후에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저한테 4.5% 5% 금리 줄지 궁금하다. 그러게 지금 쉽지가 않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1년짜리, 5년짜리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거기서 돈이 잠자고 있어야 되죠. 예, 그런 돈들이 많이 그 단기 부동자금에 대기했어야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데요. 근데 제가 단기 부동자금이 최근에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이 우리 코스피 증가 변동률에 한 2, 3개월 선행해요. 네.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코스피가 정점치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은 작년 4월에 정점치고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장 전망할 때는 그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도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탁금 증가만 보는데 그거 말고도 예. 예. 예탁금 증가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예탁금도 뭐 연초에 그 72조까지 갔었죠. 지금 뭐 46조 안팎. 네, 지금 네, 많이 그다음에 줄었어요. 주식형 펀드 95조 안팎에서 계속 경채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직접적인 돈이 별로 없고, 예,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은행 예금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돈들이 언제 다시 나올 것인가? 은행 금리가 다시 떨어질 때. 저는 은행 금리 정점이라고 보고 있거든, 지금이. 아까 우리 국축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장 금리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은행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금융 당국도 은행들한테 좀 경쟁적 금리 인상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디 조그만 시골 저 지역에 네. 그 새마을금 건지 축협인지 뭐 하여튼 그런 조그만 그 금고에서 뭐 고금리 상품을 하나 내놨는데 온라인으로 모집을 해버리니까 네. 이 락을 안 걸어놔가지고 상한선을 안 걸어놔가지고 뭐 상당히 큰 금액 1,000억 이상인가 들어와가지고 제발 해지해 주세요. 다음날 우리가 이걸 파산입니다. 이대로는 뭐 그런 그 얘기가 나왔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뭐 저축은행에서도 6%, 뭐 6.3% 넘는 금리를 주는데요. 저는 나중에 이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그 돈을 내줄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만 하지만 결국 이게 부메랑이 돼서 그들의 금융권의 어떤 또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금리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은 은행으로 들어갔던 뭐 여러 신규 자금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자금들이 뭐 단기 부동 자금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을 기웃거리고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 금리 역전차가 됐던 미국과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에 의해서 내년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데 네. 그렇다면 개인들은 투자 전략을 외국인과 함께 동조를 해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그 개인들이 좋아한 주식 그 10종목인가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요. 근데 외국인들 우리 주식 산다면은 뭐 그런 주식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예, 이제 많이 빠져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사지 외국인들이 뭐 조그만 중소기업 주식은 안 살 거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주식을 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식이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여기서 조금 더 남아 있지만은.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주식 서서히 지금 관심 가지고 조금씩 사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내년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제 2차 전지하고 조선 쪽 업종을 보셨잖아요, 섹터. 조선주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2차 전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도 좋았고 네, 앞으로도 뭐 네. 수주 증설 이슈가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렇다면 그런 좋아진다는 거에 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좋다라는 이유로 낙폭과대에 있는 주식을 먼저 우선 투자 그 순위로 봐야 되는 건지. 저는 뭐 그동안 안 좋아졌다고 뭐 많이 떨어진 주식이 먼저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이 나오는 뉴스 보면은 막 끔찍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 막 예. 적자가 몇 조니 뭐. 저는 그런 주식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보다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반도체는 그 산업의 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반도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주식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충분히 그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내년 1분기 초까지 제가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주가 지수 떨어지면 그런 정도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죠. 뭐 그럴 때마다 뭐 서서히 매수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면 이 쏠림 현상, 안 좋다 할 때는 다 안 좋은 쪽으로, 예. 좋다 할 때는 다 좋은 쪽.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계좌가 녹아나는 예. 것 같은데 예.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좀 역으로 예. 가자 이렇게 예. 봐야겠군요. 사실 저는 뭐 네이버 카카오 주식 안 샀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많이 오를 때도. 예, 그런데 최근에 샀어요. 아, 그래요? 네이버 카카오를 예, 한 2달 전에 샀거든요. 사신 이유는 뭐예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아, 그 이유? 예, 그리고 코로나로 큰 사회적 변화가 있는데요. 이 추세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흔히들 그 트랜스포트 사회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바뀐다. 그 트랜스포트 사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많은 일을 그냥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해가지고 얼굴을 맞대면서 일을 해결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좀 안화됐지만은 그 텔리포트 사회라는 건 뭐냐면 많은 일을 사이버상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큰 추세라는 거죠. 그런 주식들이 이런 텔리포트 사회를 기대하고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붕괴됐는데 이런 텔리포트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다시 성장할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미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불거지고 있는 게 이제 이런 플랫폼주들의 그 독점, 반독점에 대한 이슈들이잖아요. 예, 예. 요것으로 인해서 성장이 이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러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과거처럼 뭐 성장하기는 힘들겠죠. 예, 그러나 저는 이제는 안정적인 폭발적이 예, 아니라 예, 안정적인. 안정적인 성장률들에 예, 들어섰다. 예, 그래서 오히려 주가도 안정적으로 오를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동산 관련해서 지난번 레고 사태 이후로 그 신용 경색이라는 단어가 뜨면서 뭐 여의도가 좀 살벌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 뭐 단기 신용 경색이 오는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동산발 이 금융시장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부동산 전문가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부동산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그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 풀려가지고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다 거품이 발생했는데요. 채권 시장은 거품이 다 붕괴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주식 시장은 특히 미국의 경우 뭐 붕괴되는 한 중간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이나 부동산 우리나라 보면은 지난 6월이 고점이었거든요. 집값 보면은 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 예.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 보면은 뭐 부동산을 평가할 때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물가에 비해서 얼마냐,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아직도 30-40% 가대평가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집값이? 예.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은 이제 하락 국면 초기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랫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부 그 금융회사 개인들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렸거든요. 네. 예, 그 충격이 한번 올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뭐 위기까지 올 것인가? 사실 그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집값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배 올랐거든요. 네.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가게가 돈 빌려 집 사고 소비 늘리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은 집을 담보로 빌려준던가 아주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2006년 하반기, 2007년 들어 집값이 급락하니까 위기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정도 위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때보다 미국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더 낮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때 미국의 가처분 소득의 가계부채가 130% 넘었어요. 근데 지금 100% 좀 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부담이 그때보다는 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회사를 그때 혼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위험한 파생상품을 이번에는 안 팔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위기는 안 오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소비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 하긴 그렇죠. 나 재산이 이 정도 있어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니까. 예. 제가 그 주가하고 집값이
우리 소비에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이걸 분석해 보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가가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집값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역의 부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소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급격한 이야기는 아닌데 소비가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말씀하신 대로 더 이제 우리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시작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가격은 상당한 추세가 있어요. 이 추세를 정부 정책으로 못 바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게 이제 그 정부가 이걸 그대로 보겠느냐 경착륙 하도록 그러니까 뭔가 연착륙을 위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정책이 막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규제 하나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했는데 집값도 오르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하나 계속 하는데 집값은 저는 계속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 2년 정도는요. 2년 정도는. 그래서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그 중요한 요소 보니까 금리고 대출 금액이고 경기 동행지 순환 변동치거든요. 사실 지금 집값이 꺾이는데 금리 상승이나 대출 규제가 많이 영향을 미쳤죠. 예, 그런데 우리 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6개월, 12개월 후 뭐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요. 경기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지난 그 10월에 정점을 치고 이제 하락 국면 초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 경기가 72년부터 11번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경기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게 한 번 떨어지면 평균 19개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하락 국면이다. 예. 근데 사실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8%나 됩니다. 실물 자산 비중이.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문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부동산을 사느라 다 대출받은 거고, 근데 거기에다 사실 전세금까지도 포함시키면 이게 더 커지는 거다. 예. 이런 얘기하시면서 걱정하는 게 이러한 것들이 갑작스런 어떤 하락 요인으로 인해서 이 가계부채 문제에서 뭔가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가계부채가 우리 GDP 대비 2분기 기준으로 105%고요. 너무 빨리 늘었죠. 네. 근데 가계부채는 한쪽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97년에 외환위기 때에는 뭐 큰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수조짜리가 부도나니까 위기가 왔는데요. 근데 가계부채는 너무 다양한 경제 주체가 있고 한 번에 그게 터지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계부채 때문에 심각한 위기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2021년 아니죠. 2001년부터 우리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자산에 비해서. 근데 그 뒤로 보면은 우리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이 있는데요. 소비 증가율이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계속 낮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가계가 소비할 능력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하긴 뭐 쓸 돈 가지고 이자 내느라. 그렇죠. 이자 내고 원금 상환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다고 급격한 이기기는 안 오는데 우리 가계부채가 소비할 돈이 줄어드니까 원리금 상환하느라 네. 소비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성장 능력이 지금 현재 2% 안팎인데 조만간 1%로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중에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가 안 돼가지고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긴 전에 그 홍성국 대표님 미래에셋 증권 그때 나오셔서 수축사회라는 책 쓰시면서 그런 수축사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점점 갈수록 우리는 이제 선진국형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작은 파이 가지고 더 많은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 예. 그래서 일본이 1990년대 불황에 빠지면서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수축사회죠. 네. 그러니까 임금도 별로 안 오르죠. 그 다음에 주식에도 뭐 채권 투자도 이익 안 나오고 은행 금리도 0%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아끼고 살 수밖에 없구나. 예, 그래서 소비를 줄이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가 디플레에 빠지고요. 예,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낮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 상대적으로 늘어난 파이가 줄어들어요. 네. 파이가 줄어드니까 차별화는 심화되죠.
그 줄어든 거 가지고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는데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해고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에 빠지는 거죠. 네. 그 부분을 고민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성장을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부터 이러한 성장의 정체에 빠지고, 근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뭐 우리 잠재 성장률 제가 추정해 보니까 2%고 명목은 한 3%예요. 한 5년 동안 3% 정도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코스피하고 비교해보면요. 예, 코스피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5.8%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은행 5% 금리 은행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5.8%인데 그 5% 금리라는 거는 그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높은 금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새 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잠재 명목성의 3%면은 코스피는 4 내지 5% 정도는 연간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좀 기대 수익률은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머징 국가,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그때의 어떤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들로 예. 투자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게 인도, 그다음에 뭐 베트남, 뭐 중국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 신뢰를 많이 잃어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중국은 저는 뭐 질적 성장 국면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진통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주식시장이 괜찮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 보면은 말씀하시는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올해 그 전 세계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인도네시아 주가 그러게요. 진짜 계속 고공행진이더라고요. 베트남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베트남 주가는 작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인 영향인 것 같고요. 뭐 이런 주식 보면은 뭐 계속 이 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인도, 베트남 같은 데 보면은 뭐 내년에 세계 경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그다음에 다른 데 전망치 보면은 아직도 6%대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해도 이렇게 국내 증시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폭을 넓혀서 해외도 그냥 우리 단순 떠올리면 미국 혹은 뭐 일부 중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다각도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공부를 하면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베트남 ETF 사놓고 사놔야지 우리가 맞아요.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는 그죠. 거예요. 우리 고초병 막는다고. 예. 그래서 사놓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점에서의 우리가 투자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작은 자산이라도 뭔가 불려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고민이 될 텐데 뭐 환 투자가 됐든 아니면 뭐 그 금과 관련해서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투자해서 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은행의 저는 뭐 제가 극단적인 전망일 수 있지만 제 남은 생에 은행이 5% 줄 시대가 있을 것인가. 마지막 시점이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는 정부에서 발행 10년 국채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은행채 수익률 떨어졌죠. 지금은 우량 회사채 사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등급이 낮은 거 아니고요. 우량 회사채. 보통 AA. 예, AA 마이너스 이상이요. 예. 그리고 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금도 투자 자산 10%는 사셔야 된다. 앞서 제가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한 30% 떨어질 것이다. 달러 가치 1% 떨어지면 금값이 1%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금도 20-30% 오를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이제 주식입니다. 주식. 우리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 영역에 점차 들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주식.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은행임도 들고 채권도 사고 금도 사고 주식도 사러 오는데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참 어려울 때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은데요.
국민연금 저 주식이 연평균 수익률이요. 이번에 참 많이 적자 봤다면서요? 올해는 적자인데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식 평균 수익률 11%거든요. 아, 그래요? 1988년부터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왜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냐면은 돈이 매월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계속 싸지면 또 싸지는 대로 또 네. 사니까. 뭐 주식 우리나라 해외 주식 몇 퍼센트 비중을 정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비중이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오니까 국민연금은 계속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 현금 흐름이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저는 뭐 늙어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을 보면서 이 현금 비중을 늙어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높은 금리는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 시각은 뉴스 같은 데를 보면은 전문가분들은 이제까지 저금리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이걸 중금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상당 시간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마 저 초저금리 시대는 아닐 건데요. 저는 중금리보다는 더 낮은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그만큼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사실 2008년, 2020년 경제를 겪으면서 모든 경제 주체의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해 버렸거든요. 네. 뭐 미국 등 선진국 정부가 부채가 증가했고 중국 기업 부채 증가했고 우리나라 같은 가계 부채가 증가했죠. 이렇게 부채가 많으니까 투자할 능력도 소비할 능력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질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앞으로 굉장히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낮은 경제 성장률 하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항상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체 투자로 금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보면 되는 건가요? 채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가도 그렇고 경제도 장기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장기 추세선이 있어요. 지금 추세선에서 제일 밑으로 떨어진 게 우리 주가라는 겁니다. 아, 네. 시간이 가면은 또 추세선에 접근해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산도 있고 그러는데 부동산은 이제 추세선에서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주식은 추세선에서 한참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추세선에 접근하니까 추세선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부터 사셔야 되는데 그게 주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건설사 부동산 문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 환율이 좀 이제 약달러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전 글로벌리 약달러인 것은 맞으나 한국은 부동산이라는 이 이슈가 터지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그 논란이 벌어지면서 한국은 좀 원달러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뭐 올라가기는 힘들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은 결국 달러로 결정되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가 나쁘더라도 원화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달러 가치가 앞으로 2, 3년에 걸쳐 30%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럼 원화 가치는 30%는 아니더라도 한 20% 정도는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터진다 해도.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은 사실 그 2008년 위기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가 나빠질 때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다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나 세계 경제가 좀 안정되면은 그만큼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전에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좀 가물가물해서 좀 다시 여쭤보는데 만약에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내년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우리 투자 심리가 어려워졌을 때 주식 시장은 이미 선반영됐다는 이유로 그냥 영향을 안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영향을 또 받게 될 것인지 하락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터지고 뭐 위험이 터지고 소비가 줄어들면 주가도 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뭐 단기 변동은 제거해 버리고요. 큰 주가하고 부동산 흐름하고 추세를 구해 보면은 주가가 한 1년 정도 큰 추세가 선행하거든요. 아, 1년 정도 먼저 앞서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부동산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주식시장을 보고 부동산은 전망할 수가 있어도 부동산을 보고 주식은
전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가 부동산 경쟁이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이러저러한,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돌아보면은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항상 이게 뭔가 위기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쫄게 되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런 기회가 매수 기회로 보면 된다. 예, 저는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정도 단기 충격은 세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기 충격은 세지 않은데 구조적으로 우리 가계부채 높고 기업부채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으로 가는 게 문제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선행한 게 이제 일본 경제잖아요. 예.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저성장으로 만약 기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있었잖아요. 사두면 그냥 올라. 예. 이거에 대한 생각. 예.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하락이 끝나고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그냥 조정 없이 그 가격대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우리 역사처럼 또 올라갈 것인가, 이거 가지고도 의견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어둡게 보고 있거든요. 일본과 같은 패턴으로. 예, 예. 물론 그 부동산은 첫째, 둘째, 셋째도 위치다. 위치 좋은 거는 좀 차별화될 텐데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집도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일본이 80년대 중후반에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집값이 올랐으니까 투자재로 생각했는데 90년, 91년, 92년 급락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네. 이런 인식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집값이 그동안 가계부채는 없죠. 그 다음에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죠. 예, 그럼에도 집값이 올랐던 거는 소득이 증가하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이 계속 낮아지면서 소득 증가 속도가 줄어들죠. 앞으로 문제는 가구 수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아직도 몇 년 남았지만요. 서울은 저 통계청에서 가구 수 전망한 거 보니까 2029년, 2020년 이 사이가 정점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 성장, 가계 부채, 인구 고령화 이런 것도 집값을 올렸는데 이게 떠받친 게 소득 증가하고 가구 수 증가였거든요. 네. 가구 수가 2029년 되면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은 저는 선반영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부동산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였는데 이게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시점이 머지않아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워낙 그 코로나 이후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데이터들이 자꾸 나오는 상황이라 예. 앞으로 어떻게 투자의 맥을 잡아야 될지 되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네, 오늘 어쨌든 또 우리 김용익 교수님과 함께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이러저러한 그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마 물론 우리 김용익 교수님 개인 의견이니까, 예,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시고 또 팩트 체크도 해보시고, 그러시면서 참고하신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와 함께해 주신 김용익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